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실험 광학현미경의 구조와 사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1년 동안 함께할 한창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수업에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먼저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해당 당일 08시부터 수업이 개시됩니다. 전날에 미리 들을 수 없고요. 해당 당일 08시부터 수업이 개시가 되고 수업 자료가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반드시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녹화 영상을 시청하고 차시별로 별도의 과제를 부여를 할 경우 그 과제에 대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과제 대신에 퀴즈를 냈을 경우에는 응답을 해야만이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학습 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과학현미경의 원리 이해할 수 있다. 확대율, 분해능 개념 이해할 수 있다. 요거만 이번 시간에 알아갑시다. 자, 우리가 현미경을 왜 사용해야 될까요? 먼저 현미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현미경에 대해서 수업을 다 들었을 거라고 믿고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현미경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기 힘든 작은 물체를 확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봐주세요. 자, 작은 원자로부터 아미노산, 단백질, 바이러스 점점점 크기가 즉 0.1 나노미터부터 1미터까지 그죠? 사람은 1미터 훨씬 넘죠. 1미터까지 크기별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죠. 그렇죠? 즉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범위의 어떤 작은 물체들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만들어내게 되죠. 현미경이 생물학 현미경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생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세포학이 발전되고 세포학과 생물 생리학이 연계되면서 급속도로 발전이 되게 되죠. 하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그 작은 물질들은 광학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학현미경을 볼 수 없고 전자현미경으로만 봐야지 그 모습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의 이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구분하면 좋은데 전자현미경은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거예요. 오늘은 이제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 즉 더 작은 물질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챙겨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광학현미경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 광학현미경은 결국은 렌즈 두 개를 이용해서 확대해서 물질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렌즈가 대물 렌즈죠. 그죠? 대물 렌즈. 이게 저반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대물 렌즈에서 1차 확대하고 저반 렌즈 2차 확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빛이 우리가 이제 광학현미경은 빛을 이용하잖아요. 빛. 가시광선. 빛이 이제 투과되게 되면 첫 번째 1차에서 빛이 1차 대물 렌즈에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제 굴절이 일어나죠. 굴절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투과되기도 하고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서 이 점에서 뭐가 맺히냐면 가공상이라고 이제 허상이 맺혀요. 그러니까 현미경의 경통의 상단 부위에 이런 가공상이 허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이거 모두 저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들이 더 연장됩니다. 연장돼서 2차 저반 렌즈에서 또 굴절이 한번 일어나죠. 그죠? 첫 번째 1차에서는 빛을 직광해서 반사경으로부터 빛이 들어와서 굴절되고 교차되면서 좌우가 이제 바뀌게 돼요. 즉 시료의 좌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상으로부터 이제 2차 저반 렌즈를 통과하면서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면서 이제 상하가 바뀝니다. 상하가 바뀌어요. 상하가 바뀌게 된 이유는 저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눈을 그리면 눈이 좀 거시기 하지만 사람의 눈을 그리면 사람의 눈에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상하가 바뀌게 된 이유는 사람의 눈은 이 마지막에 들어오는 빛의 방향의 수평선, 즉 이 지점의 연장선으로부터 빛이 출발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요렇게, 요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가 원래는 위쪽에 있었는데
화살표가 마치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각가 바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렌즈 두 개를 통과하면서 크기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크기가 확대되어진다가 중요한 거죠. 즉 현미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물질을 확대해서 보고 싶다라는 거죠. 어떤 작은 물질을 그 과정에서 1차, 2차 확대하는 과정에서 빛의 굴절과 교차의 어떤 과정에 의해서 시료의 좌우라든지 상하가 바뀌는 현상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확대율, 우리가 이제 배율이라고 그러죠. 확대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미경은 확대해주는 장치니까. 확대율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확대율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접안 렌즈의 배율 곱하기 대물 렌즈의 배율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실험을 광학 현미경으로 많이 수업 시간에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배율 구하는 거라든지 뭐 현미경을 돌려서 어떤 상을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현미경을 저배율부터 고배율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상의 변화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현미경의 배율은 접안 렌즈 배율 곱하기 대물 렌즈 배율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림을 볼게요. 자, 사람의 눈의 모양이 접안 렌즈겠죠? 접안 렌즈의 배율을 10배로 해보면 대물 렌즈가 여기 배율이 4배, 10배, 40배, 60배, 100배니까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돼요. 여기는 확대율이 40배가 되겠죠. 40배. 여기는 몇 배? 100배. 여기는 400, 600, 1000. 그렇죠? 여기는 1000배의 배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작동거리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중학교 때 막 외웠을 거예요. 접안 렌즈는 렌즈의 길이가 짧을수록 고배율이고, 대물 렌즈는 렌즈의 길이가 길수록 고배율이야. 그렇죠? 실질적으로 배율이 커질수록 대물 렌즈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성을 띠고 있죠. 그리고 작동거리도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고 있어요. 작동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 눈앞에 공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책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책을 멀리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책에 있는 글자가 다 보이죠. 근데 글자가 어떻게 됩니까?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작동거리가 먼 거야. 다 보이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책을 점점점 눈앞으로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작동거리가 짧아지면서 전체의 글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한 부분의 글자가 어떻게 돼요? 크게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배율이 높아지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다시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상의 크기가 커지겠죠? 상의 크기가 커집니다. 보이는 상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야는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집니다. 시야가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공책이 멀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잘 들어오죠, 제 눈으로. 그만큼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야가 밝아. 근데 눈앞으로 책을 갖다 대면 작동거리가 짧아지면 빛이 잘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야가 어떻게 보이죠, 그죠? 대물 렌즈와 시료 사이의 작동거리는 짧아진다. 아까 봤고. 자, 반사경인데 요즘은 뭐 반사경을 거의 쓰진 않지만 어떻게 났네요? 평면 거울보다 오목 거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까 이제 시야가 어두우니까 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빛을 댈 수 있으면 뭐 해줘야 돼요? 분산되지 않게 모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빛을 모을 수 있는 오목 거울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봅시다. 개념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배율을 100배에서 200배로 배율을 올리면 배율이 몇 배 증가한 거예요? 2배 증가한 거죠. 그럼 100배 때 실제로 보이는 길이가 L이었다. 길이, 여기는 면적이라고 합시다. 잘 안 쳐지네. 여기 면적 S로 놓으면, 자, 2배 배율을 높이면 길이는 어떻게 돼요? 공책이 점점 가까워지죠? 보이는 길이는 2분의 1배 줍니다. 2분의 1 L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면적도 점점점 보이는 면적이 점점점 줄겠죠. 보이는 면적이 줄니까 보이는 상의 개수도 감소하는 거야. 면적과 상이 이제 비례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가로 세로니까 면적이니까 얘는 4분의 1 S가 되겠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 이런 문제 봤죠? 예를 들면 뭐
100배에는 뭐 세포의 개수가 100배 때 세포의 개수가 16개 보였다. 그럼 얘를 200배로 올리면 세포의 개수는 몇 개 보이나요? 뭐 이런 문제. 중학교 틱하게 한번 내봤는데 몇 개 보이나요? 어떻게 풀면 돼요? 면적 개수니까.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16 하면 되겠죠. 몇 개 보입니까? 16개에서 4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상의 개수가 감소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오늘의 학대율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분해능. 자, 분해능을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분해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해상도라고 해요. 여러분들한테는 해상도라는 개념이 그 용어가 좀 더 익숙할 것 같아. 해상도. 그럼 해상도가 뭐냐? 해상도가 뭘까요? 해상도. 얼마만큼 이게 화질이 좋냐? 뭐 화질이 나쁘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해상도는 이제 우리가 현미경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해상도가 좋냐, 나쁘냐를 얘기하지 않아요. 눈으로 잘 구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식별 가능한 두 점 사이의 최소의 거리를 분해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의 거리가 작을수록 분해능이 좋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경우의 수를 두 개로 나눠볼까요? A하고 B. 자, 선생님이 A 구역에다가 점 두 개를 찍어볼게요. 짜잔. 자, B에다가 점 두 개를 찍어보겠습니다. 자, A하고 B를 딱 봤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바로 A죠. 이 지점은 거리가 D야. 여기는 점을 구분하기가 점과 점 사이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렇죠. 육안으로는 안 돼. 여기다 뭐 써야 되겠어? 그렇지. 현미경을 써야겠죠. 이 현미경을 쓰면 이 점과 점을 구분해낼 수 있어. 그 D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D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즉 점과 점 사이의 이 작은 거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즉 분해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D값이 뭐 해야 돼? D값이 작아야 돼. 그러니까 D값은 뭘 의미합니까? D값은 이 D값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T값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T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복잡해. 그치? 딱 봐도 뭐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고3이니까 그리고 또 생명과학 실험이라는 실험을 듣기 때문에 이 식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n sin 세타분의 0.61 람다. n sin 세타를 뭐라고 부르자? 개구수라고 부르자. 자, 요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요 그림을 보여줄까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봤죠? 실제로 실험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뭡니까? 그렇죠. 대물 렌즈입니다. 대물 렌즈는 뭐다?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배율이다. 라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봅시다. 이게 4배, 10배, 40배, 100배. 맞네요. 그죠? 배율이네. 근데 이게 뭐지? 0.1, 0.25, 0.65, 1.25? 여기는 뭐가 있어? 영어로 51이라고 적혔네? 근데 이게 이제 의문이야. 여러분들 현미경을 배율만 봤지 대물 렌즈에 적혀있는 어떤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지나쳤을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 여기 이제 오프라인 계약을 해서 현미경에 적혀있는 이 숫자를 보고 아 이걸 의미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어떤 숫자가 나와 있냐면 이 밑에 0.17, 0.17, 0.17, 0.17 다 숫자 똑같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뭔가 측정했다는 것 같아. 자, 그러면 0.17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그 프레퍼라트 작성할 때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시료 올려놓고 뭐 덮지? 커버 글라스 덮잖아. 커버 글라스. 그 커버 글라스의 두께야. 커버 글라스의 두께가 0.17, 0.17, 0.17, 0.17에서 뭘 측정했다? 개구수 값을 측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1, 0.25, 0.65, 0.15가 개구수 값이야. 오,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 숫자가 뭘 의미했는지 궁금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그러면 다시 식으로 가봅시다. 개구수가 여기 등장하네. 그지? 개구수. n 사인 세타 값이 개구수구나. 그럼 n은 뭘까? n은 굴절률을 의미합니다. 얘는. 굴절률. 그 다음에 세타는 대물 렌즈로 들어오는 입사각. 그리고 람다는 파장이에요. 파장. 즉 그러면 파장 의미예요. 그럼 0.61은 뭐냐? 0.61은 상수값이야. 그러면 n 사인 세타 값은 결국 뭘 구한 거예요? 곱한 거야. 굴절률에다가 굴절률 곱하기 사인 무슨 각? 입사각을 계산한 값이 개구수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D값이 작아지려면 분모값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아니면 분모값이 작아져야 돼? 그치? 분모값이 커져야 전체적인 값은 작아지겠죠. 제 말 이해했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고배율일수록 0.1, 0.25, 0.65, 1.25 어떻게 돼요? 그렇죠. n 사인 세타 값이 커집니다. 즉 분모값이 커지니까 D값은 뭐한다? D값은 작아진다. D값이 작아지니까 분해능이 커진다. 즉 고배율일수록 분해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 말 이해했어요? 자, 추가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굴절률이 선생님이 n이라고 했어요. n이 굴절률. 그럼 광학현미경에서는 뭐가 굴절되겠어요? 빛이 굴절되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대물 렌즈 안으로 이제 렌즈 안으로 빛이 집적되는 거죠. 직접. 무슨 얘기냐면 이제 커버 글라스에서 그림으로 할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해봅시다. 커버 글라스에서 여기서 이제 빛이 들어가는데 고배율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밑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빛이 커버 글라스에서 부딪혀서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또 이렇게 들어가고 굴절돼서 들어가는데 요렇게. 그지?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막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빛이 이제 굴절돼서 빠져나가는데 이게 집적되는 양이 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적되는 양이 점점점 뭐해? 줄어드니까 여기다가 뭘 떨어뜨리자. 여기다가 오일을 떨어뜨리자. 그럼 오일을 떨어뜨리면 이 오일 때문에 빛이 더 많이 굴절돼서 이 안으로 다 더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굴절질이 커지는 거지. 이해했어요? 굴절질이 커지니까 많은 빛이 이 안으로 들어가겠지. 오일을 떨어뜨려야. 오케이? 즉 오일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무슨 값을 키우기 위해서 n값을 높이기 위해서 오일을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다시 가봅시다. 자, 1000배의 배율에서 오일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더 많은 빛을 대물렌즈에 집적시키기 위해서 오일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일을 써야만이 빛을 많이 투과시켜서 시료를 잘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파장을 봅시다. 파장은 우리가 이제 광학현미경에서는 결국 가시광선 대역의 파장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선생님 전자현미경도 언급을 했었고 파장이 뭘 의미하냐면 파장은 어디에 있어요? 람다니까 분자값이야. 그럼 분자값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분자값이. D값이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분자값이 작아져야지. 그래야 D값이 커지지. 그러니까 즉 람다 값이 크면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렇죠. 작아야 돼. 람다 값이 작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짧은 파장을 쓰면 결국은 짧은 파장을 쓰면 뭐가 어떤 값이 줄어? 람다 값이 줄어. 람다 값이 줄으니까 결국은 분자 값이 줄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줄어? D 값이 줄어. 그래서 짧은 파장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가시광선 대역, 즉 광학현미경에는 파장의 대역이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른 파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파장인 전자파를 광원으로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전자현미경이고, 그래서 전자현미경의 해상도가 훨씬 좋은 겁니다.
이해했죠? 그리고 또 짧은 파장을 쓰게 되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빛이 직진하다가 분산되지 않아요. 즉 어떤 실에 부딪혔을 때 회절되지 않고 회절이 적어서 사물 관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자파를 쓰게 되면 빛의 회전율이 떨어져서 더 정확한 상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치는 원인, 요인, 세타, 즉 입사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입사각. 입사각은 대물 렌즈에 입사하는 광선하고 그 다음에 렌즈의 광축의 최대각. 그러니까 렌즈의 광축이라는 거는 대물 렌즈에 수축했을 때 축하고 렌즈에 입사하는 광선의 최대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해요.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선생님. 자, 대물 렌즈 입사하는 광선. 대물 렌즈 입사하는 광선이 중심을 놓고 여기죠. 대물 렌즈 들어오는 끝과 끝이니까 나머지는 다 바깥으로 빠지는 거고. 그리고 렌즈 광축, 렌즈 광축의 최대각. 렌즈 광축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렌즈의 수직으로 쭉 내리면 이게 광축이에요. 이거 최대각이니까 여기지. 여기가 세타. 내 말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게 작동거리 길었을 때고. 작동거리가 짧으면 어떻게 돼? 짧으면 이게 끝이잖아, 그지? 이걸 중심으로 놓고 이렇게. 이게 세타. 이제 자, 이제 세타의 변화가 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타 값이 커질수록 렌즈로 모아지는 빛의 양이 많아진다. 그래서 사물을 더 모을 수 있다. 뚜렷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타 값이 커질수록 렌즈로 모아지는 빛의 양이 많아진다. 라는 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배웠나요? 오늘 뭐 배웠습니까? 광학현미경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확대율과 분해 등에 대한 개념을 배워봤어요. 1차식 과제를 선생님이 두 가지를 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방금 배웠던 분해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길게 쓰지 마세요. 한 줄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분해능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가 있었죠? 굴절률, 입사각,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람다, 파장,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분해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 16페이지 결과 및 고찰 부분 보면 표가 있어요. 표가. 그래서 저배율과 고배율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과제는 그 과제 양식은 선생님이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양식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각자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예, 2차 시는 이제 광학현미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시료의 물체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업 들어주어서 고맙고 일단 오프라인 개학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선생님이 이론 강의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과학 실험도 필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 강의 내용을 잘 필기를 해두었다가 여러분들 내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저작권 안내에 대해서 간단히 할 거예요. 저작권법 25조 2항에 따라서 이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 이외의 영상을 유포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1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